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장대비가 검은 우산의 행렬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프라이빗 추모공원, 대한민국 최대의 범죄 조직인 천명그룹의 회장 권태호의 장례식장은 침통함보다는 기이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백 명의 조직원들이 도열해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슬픔이 아닌 탐욕과 불안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 중심에 한서윤이 서 있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는 창백했지만 비현실적일 만큼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고작 7살인 아들 민준이 겁에 질린 눈으로 엄마의 치맛자락을 꽉 붙잡고 있었다. 서윤은 아이의 작은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었다. 무너지면 안 된다. 지금 무너지면 민준이까지 위험해진다. 향냄새와 국화향이 섞여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진동하는 재단 앞에는 남편 권태호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살아 움직이던 사람이었다. 교통사고라는 경찰의 발표는 너무나도 허술했다. 브레이크 파열이라니 권태호는 자신의 차를 누구보다 꼼꼼하게 관리하던 사람이었다. 서윤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타살이었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정재계 인사들부터 뒷골목의 거물들까지 모두가 권태호의 마지막을 보기 위해, 아니 정확히 말하면 권태호가 사라진 천명그룹의 향방을 확인하기 위해 이곳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서윤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시선은 그녀를 꿰뚫고 지나쳐 그 뒤에 남겨진 거대한 권력의 공백을 훑고 있었다. 그때 장례식장의 공기가 일순간 무겁게 가라앉았다.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검은 양복을 입은 한 무리의 사내들이 거칠게 들어섰다. 그 선두에는 천명그룹의 부회장이자 권태호의 오른팔이었던 강도진이 서 있었다. 그는 비에 젖은 코트를 아무렇게나 벗어던지며 오만하게 재단 앞으로 걸어왔다. 강도진의 등장은 단순한 조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왕의 대관식과도 같은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조직원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며 그에게 길을 터주었다. 서윤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깍듯이 형수님이라 부르며 고개를 조아리던 그였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야망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강도진은 영정사진 앞에 허나조차 하지 않는 채 서윤에게 다가왔다. 그는 짐짓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입꼬리는 미세하게 비틀려 올라가 있었다. 형수님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그가 건넨 말은 위로가 아닌 비웃음에 가까웠다. 그의 목소리에는 끈적한 사리가 묻어 있었다. 서윤은 그가 풍기는 비릿한 피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고마워요, 강 부회장. 바쁠 텐데 이렇게 와줘서. 서윤은 최대한 담담하게 대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 유능한 회계사였고 권태호의 자금을 남몰래 관리하며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왔다. 비록 결혼 후에는 가정주부로 살았지만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냉철한 이성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강도진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가 서윤과 민준을 내려다보는 시선은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와 같았다. 형수님, 형님께서 가시는 길은 제가 잘 배웅해 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들을 정리해야지요. 그가 말하는 남은 문제가 무엇인지 서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조직의 비자금 장부와 자금 운용의 정원이 담긴 블랙키. 오늘은 그이가 떠나는 날이에요. 사업 이야기는 나중에 하죠. 서윤이 단호하게 선을 그으려 했다. 하지만 강도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서윤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나중은 없습니다. 조직이 흔들리고 있어요. 형님이 남기신 그 열쇠 지금 저한테 넘기시죠. 그래야 형수님도 그리고 우리 민준이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민준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서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강도진은 그 모습을 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승리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남편 잃은 여자가, 그것도 평범한 가정주부가 거대 폭력 조직의 실세에게 대항할 수 있을 리 만무했다. 강 부회장, 선을 넘지 말아요. 서윤이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태호 씨가 당신을 믿고 2인자 자리를 줬던 걸 기억해요. 그 신의를 이런 식으로 저버릴 셈인가요?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예상치 못한 서윤의 강단에 강도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서윤이 울며 불며 매달리거나 공포에 질려 떨 줄 알았다. 신이라. 강도진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형수님, 이 바닥에서 신의 같은 건 개나 줘버린 지 오래입니다. 힘이 곧 정이고 살아남는 놈이 형님인 겁니다. 태호 형님은 너무 물러터졌어요. 이제 1000명은 더 강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는 노골적으로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다. 더 이상 숨길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서윤은 뼈저리게 깨달았다. 남편을 죽인 것은 바로 눈앞에 있는 이 남자다. 그리고 다음 차례는 자신과 민준이다. 그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순간 자신들은 가차없이 제거될 것이다. 공포가 엄습했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솟구쳐 올랐다. 그녀는 결코 순순히 당해주지 않을 것이다. 블랙키는 변호사를 통해 공증된 절차대로 처리될 거예요. 당신이 함부로 손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서윤은 거짓말을 했다. 사실 그 열쇠는 그녀만이 알고 있는 비밀 금괴에 있었다. 하지만 시간을 벌어야 했다. 강도진이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기까지는 약간의 명분이 더 필요할 터였다. 강도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변호사라. 형수님이 아직 상황은 파악이 덜 되신 모양인데 법은 여기 닿지 않습니다. 제 인내심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오늘 밤 안으로 물건을 내놓지 않으면 내일 아침 민준이가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았다. 주변의 간부들이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 이미 대세는 기울어 있었다. 조직의 간부들은 힘 있는 자의 편에 서기로 작정한 듯했다. 권태호의 충신이라 불리던 이들조차 강도진의 눈치를 보며 시선을 피했다. 서윤은 철저하게 고립되었다. 이 넓은 장례식장에서 그녀와 아들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로지 그녀 스스로 자신들을 지켜야 했다. 그때 구석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던 늙은 사내 하나가 꿈틀했다. 박태수였다. 그는 한때 권태호의 스승이자 조직의 원로였지만 지금은 은퇴하여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고 있었다. 박태수의 눈빛이 강도진과 서윤을 번갈아 향했다. 하지만 그 역시 섣불리 나서지 못했다. 지금 나서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서윤은 강도진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당신이 민준이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1000명의 모든 자금줄은 영원히 동결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설계해뒀으니까. 그녀의 말은 허세가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을 도우며 2중 3중의 보안장치를 걸어두었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이자 방패였다. 강도진의 눈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그는 서윤이 단순히 살림만 하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잠시 잊고 있었다. 그녀는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였고 권태호가 유일하게 사업적으로 의지했던 파트너이기도 했다. 강도진은 혀를 차며 한 발 물러섰다. 좋습니다. 오늘 밤까지 시간을 드리죠. 하지만 제 인내심을 시험하지는 마십시오. 강도진은 부하들을 이끌고 식당 쪽으로 사라졌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서늘한 냉기만이 남았다. 서윤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민준이 보고 있었기에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꽉 쥐며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으로 정신을 차렸다. 엄마, 저 아저씨 무서워. 민준이 울먹이며 물었다. 아빠는 언제 와?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 서윤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민준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다. 아이의 눈망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민준아, 아빠는 이제 멀리 여행을 가셨어. 대신 엄마가 민준이를 지켜줄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서윤은 아이를 품에 안았다. 따뜻한 아이의 천이 차갑게 식어가는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그녀는 빗소리에 섞여 들리지 않게 작게 속삭였다. 엄마가 반드시 지켜줄게. 그 누구도 널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장례식은 형식적으로 계속되었지만 서윤의 머릿속은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강도진은 오늘 밤 움직일 것이다. 그가 준 시간은 기만이거나 혹은 감시를 소홀히 하게 만들려는 함정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곳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꼴이었다. 탈출해야 했다. 그것도 지금 당장. 서윤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민준을 데리고 일어섰다. 입구와 출구마다 강도진의 부하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그녀는 남편이 예전에 알려주었던 장례식장의 비상 통로를 떠올렸다. 직원들만 사용하는 지하 창고와 연결된 통로였다. 그곳으로 가려면 부하들의 눈을 피해야 했다. 복도를 걷는 서윤의 등 뒤로 감시의 시선이 따라붙었다. 그녀는 태연하게 행동하며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다. 다행히 화장실 안에는 창문이 하나 있었지만 2층 높이라 아이를 데리고 뛰어내리기엔 위험했다. 서윤은 세면대물을 틀어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때 화장실 칸 안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서윤을 보더니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다. 서윤은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했다. 아주머니 부탁이 있어요. 서윤은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옷 저랑 잠시만 바꿔 입어주실 수 있나요? 아주 잠시만요. 청소부는 당황했지만 거액의 수표를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은 화장실 칸 안에서 재빨리 검은 상복을 벗고 헐름한 청소부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민준에게는 청소용 카트 안에 숨으라고 일렀다. 민준아, 지금부터 우리는 숨바꼭질을 하는 거야. 절대 소리내면 안 돼. 알았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트 안의 세탁물 속으로 몸을 숨겼다. 서윤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썼다. 그리고 카트를 밀며 화장실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 서 있던 강도진의 부하는 힐끗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고개 숙인 청소부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발걸음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했다.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까지는 불과 20m. 그 거리가 천리처럼 느껴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가 카트를 밀어 넣으려는 순간 뒤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잠깐 서봐. 서윤의 몸이 굳어졌다. 강도진의 부하 중 하나인 행동대장 555 실장이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다가왔다. 지금 쓰레기를 어디로 가져가는 거야? 형수님은 아직 안에 계신가? 서윤은 목소리를 변조해 쉰소리를 냈다. 아, 예. 지하 소각장으로 갑니다. 사모님은 아직 안에 계십니다요. 오 실장은 카트를 발로 툭 찼다. 민준이 숨어있는 바로 그 위치였다. 윽하는 작은 신음소리가 세탁물 틈새로 새어나왔다. 아주 미세했지만 조용한 복도에서는 천둥소리처럼 들렸다. 오 실장의 눈이 번뜩였다. 무슨 소리지? 그가 손을 뻗어 카트의 덮개를 젖히려 했다. 서윤은
카트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주머니 속에는 남편이 호신용으로 선물했던 작은 만년필 모양의 전기 충격기가 있었다. 그녀는 숨을 멈추고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덮개가 열리는 순간 공격해야 한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복도 반대편에서 큰 소란이 일어났다. 야, 이 새끼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담배를 피워? 누군가의 고함 소리였다. 오 실장이 고개를 돌렸다. 박태수였다. 그 늙은 원로가 젊은 조직원들의 멱살을 잡고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그 소란 덕분에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오 실장은 혀를 차며 덮개에서 손을 뗐다.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그는 서윤에게 손짓했다. 빨리 꺼져, 냄새 나니까. 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엘리베이터에 탔다. 문이 닫히는 틈으로 박태수의 눈과 마주쳤다. 그는 멱살 잡힌 와중에도 서윤을 향해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도와준 것이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서윤은 민준을 카트에서 꺼내 자신의 차가 아닌 구석에 세워져 있던 낡은 승합차로 향했다. 이건 역시 남편이 비상시를 대비해 마련해둔 고스 차량이었다. 차에 시동을 걸자 빗소리가 차체를 때리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그녀는 백미러로 장례식장을 바라보았다. 저곳은 이제 지옥이다. 차는 빗속을 뚫고 질주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다. 강도진은 곧 그녀가 사라진 것을 알아챌 것이다. 추격전은 이제 시작이었다. 서윤은 룸미러로 뒷좌석에서 잠든 민준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주부의 것이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복수하기 위해 그녀는 악마가 되어야 했다.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하늘이 무너져 내릴 듯 더욱 거세게 퍼부으며 세상을 집어삼킬 듯했다. 한서윤이 운전하는 낡은 승합차는 빗물이 고인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듯 질주하고 있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춤을 추며 시야를 확보하려 애썼지만 쏟아지는 폭우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서윤의 손은 핸들을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룸미러와 전방을 번갈아 오가며 극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했다. 뒷좌석의 민주는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불안한 잠에 빠져 있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서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했지만 그 안도감은 찰나에 불과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강도진과 그의 수하들이 단순히 장례식장에서 놓쳤다고 해서 포기할 위인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사냥개처럼 끈질기게 냄새를 맡고 쫓아올 것이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서윤의 심장도 함께 곤두박질 쳤다. 그녀는 남편이 생전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알려주었던 안전가옥의 좌표를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었다. 서울 변두리 재개발이 멈춰버린 유령도시 같은 달동네. 그곳이라면 놈들의 눈을 잠시나마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곳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다. 그때 대시보드 위에 올려둔 일회용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서윤은 움찔하며 핸들을 놓칠 뻔했다. 이 번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남편이 비상용으로 남겨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러렸다. 스피커 너머로 빗소리에 섞인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면 안 됩니다. 놈들이 톨게이트에 깔려 있어요. 낯익은 그러나 늙고 쇠잔한 목소리였다. 박태수였다.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려 그녀의 탈출을 도왔던 그 원로가 어떻게 이 번호를 알고 연락한 것일까? 의심이 들었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그의 정보가 사실이라면 그녀는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갈 뻔했다. 누구시죠? 어떻게 이 번호를 아시는 거죠? 서윤이 날카롭게 물었다. 하지만 박태수는 대답 대신 다급하게 지시를 이어갔다. 서부 간선도로
지하차도로 빠지십시오. 그쪽 CCTV는 제가 잠시 먹통으로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놈들이 차량 번호를 수배했습니다. 5분 안에 그 구역을 벗어나지 못하면 끝장입니다. 전화는 뚝 끊겼다. 서유는 잠시 망설였지만 핸들을 급격하게 꺾어 서부 간선도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박태수를 믿어야 했다. 아니 정확히는 남편이 남겨둔 인맥을 믿어야 했다. 권태호는 생전에 박태수를 아버지처럼 따랐고 그가 은퇴한 뒤에도 남몰래 챙겼었다. 그 은혜가 지금 돌아온 것이라 믿고 싶었다. 지하차도로 들어서자 칠흑 같은 어둠이 차를 감쌌다. 터널 안의 조명들은 드문드문 꺼져 있었고 지나가는 차들도 거의 없었다. 서유는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다. 낡은 엔진이 비명을 질렀지만 속도계 바늘은 빠르게 치솟았다.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뒤를 확인했다. 다행히 따라붙는 차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이었다. 강도진은 천명그룹의 정보력을 총동원하고 있을 것이다. 경찰 내부에도 그들의 끈앞풀이 심어져 있을 것이 분명했다. 공권력조차 그녀를 보호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오로지 어둠 속에 숨어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다.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공포는 사치였다. 오이의 조망 사치였다. 1시간여를 달린 끝에 차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닿지 않는 외진 언덕마을에 도착했다. 철거 예정지라는 붉은 페인트 글씨가 곳곳에 적혀있는 흉물스러운 건물들이 즐비했다. 가로등조차 깨져 있어 거리는 음산하기 그지없었다. 서유는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허름한 빌라 앞에 차를 세웠다. 민준을 깨워 차에서 내렸다. 아이는 잠결에 비틀거리면서도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여기는 어디야? 우리 집 아니잖아. 아이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났다. 서유는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다. 7살 사내아이의 무게가 묵직하게 전해져 왔지만 그녀는 힘든 내색 없이 계단을 올랐다. 워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삑삑삑삑. 문이 열리는 소리가 적막한 복도에 크게 울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쾌쾌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공간이었다. 서유는 재빨리 문을 잠그고 걸쇠까지 걸었다. 그리고 창문에 쳐진 두꺼운 암막 커튼을 확인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서유는 민준을 낡은 소파에 눕혔다. 민준아, 오늘은 여기서 캠핑하는 거야. 재밌겠지. 엄마가 내일 맛있는 거 해줄게. 지금은 다시 자자. 그녀는 아이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속삭였다. 아이는 엄마의 품냄새를 맡으며 다시 곤히 잠들었다. 아이가 잠들자 서유는 비로소 바닥에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참았다. 지금 울면 정말로 약해질 것 같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들어갔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번진 화장공포와 피로에 찌든 눈동자. 그것은 도망자의 얼굴이었다. 한때는 유망한 회계사이자 재무설계사로 이름을 날렸던 커리어 우먼이었고 권태호의 아내가 된 후에는 우아한 사모님으로 불렸던 여자였다. 하지만 거울 속의 여자는 그저 겁에 질린 짐승 같았다. 서유는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을 얼굴에 끼얹었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젖은 얼굴을 수건으로 거칠게 닦아내며 거울을 노려보았다. 도망만 다녀서는 끝이 없다. 강도진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올 것이다. 그녀가 죽어야, 그리고 민준이 사라져야 그들의 권력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이대로는 안 돼. 서윤이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화장실 선반에 놓여있던 가위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내기 시작했다.
검은 머리카락 뭉치들이 세면대로 후두둑 떨어져 내렸다. 우아함의 상징이었던 긴 머리가 잘려나갈 때마다 그녀 안에 남아있던 나약함도 함께 잘려나가는 듯했다. 거친 단발머리가 된 서윤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날카로워 보였다. 그녀는 가위를 내려놓고 거실로 나왔다. 그리고 방 한 구석에 숨겨져 있던 금고를 열었다. 남편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자 금고 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과 권총 한 자루, 그리고 암호화된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서윤은 권총을 집어들었다. 묵직한 강철의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그녀는 총을 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남편이 가르쳐준 장전법과 안전장치 해제법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탄창을 확인하고 슬라이드를 당겼다. 철컥. 그 차가운 금속음이 그녀의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다음으로 그녀는 낡은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다. 화면에 복잡한 암호 입력창이 떴다. 이것이 바로 강도진이 그토록 원하던 블랙키였다. 천명그룹의 모든 자금 흐름과 정재계 인사들의 뇌물 리스트, 그리고 강도진의 개인 비리까지 담겨있는 판도라의 상자. 서윤은 망설임 없이 암호를 입력했다. 화면 가득 숫자와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왔다. 일반인이라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복잡한 회계 장부였지만 서윤의 눈에는 너무나도 명확한 지도로 보였다. 돈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디가 막혀있고 어디가 썩어있는지. 그녀는 이 숫자의 흐름을 읽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 남편은 항상 그녀를 나의 숨겨진 제갈공명이라고 불렀었다. 서윤은 데이터를 빠르게 훑어내려갔다. 강도진은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다 썼고 그 과정에서 장부에 치명적인 구멍들을 만들어 놓았다. 그는 힘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믿었겠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서윤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이것이다. 이것이 놈의 목을 조를 밧줄이다. 그때 노트북 화면 한 구석에 있는 메신저 프로그램이 깜빡거렸다. 외부 접속이 차단된 인트라넷 전용 메신저였다. 발신자는 올드가드, 박태수였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열었다. 살아남았나 그렇다면 증명해라. 네가 권태호의 아내가 아니라 천명의 안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였다. 박태수는 그녀를 시험하고 있었다. 단순히 도망쳐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격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서윤은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단호하게 답장을 입력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강도진이 훔쳐간 왕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서윤은 더 이상 가정주부 한서윤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화신이자 그림자 속에서 조직을 지배할 새로운 여왕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 속에는 그보다 더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서윤은 밤새도록 장부를 분석했다. 강도진의 자금줄을 끊어놓을 계획을 세우고 그가 믿고 있는 동맹들을 하나둘씩 떼어놓을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인 정보와 돈을 이용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총칼이 난무하는 전쟁보다 더 잔혹하고 피 말리는 금융전쟁이 될 것이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가 잦아들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다. 서윤은 소파에서 자고 있는 민준에게 다가갔다. 아이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온했다. 그녀는 아이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맹세했다. 민준아, 엄마가 약속할게. 다시는 도망치지 않아. 놈들이 우리를 사냥하게 두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는 엄마가 사냥꾼이야.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걸쳤다. 그리고 자른 머리를 거울로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낯설지만 강인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주머니에 권총을 챙기고 USB를 품에 넣었다. 이제 움직일 시간이었다. 강도진이 승리에 취해 방심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방역의 서막을 올릴 최적의 타이밍이었다. 그녀는 첫 번째 타겟을 정했다. 강도진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채업자 독사. 그는 돈 냄새를 잘 맡기로 유명하지만 겁이 많고 의심이 많은 인물이었다. 서유는 그를 이용해 강도진의 자금 흐름에 혼란을 줄 생각이었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미쳐넘는 도박판에서 승리하려면 목숨을 거는 수밖에 없었다. 안전 가옥을 나서는 서윤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젖은 땅을 밟는 그녀의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둔탁하게 울렸다. 어둠이 걷히고 있었지만 그녀가 걸어가는 길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 자신이 그 어둠보다 더 짙은 그림자가 되기로 결심했으니까. 채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다. 서유는 핸들을 잡으며 눈을 빛냈다. 강도진 기다려라. 네가 뺏어간 모든 것을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으러 갈 테니. 그녀의 차가 낡은 골목길을 빠져나가 도시의 화려한 불빛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것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가 숲을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았다. 차가운 도시의 새벽 공기 속에서 서유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그가 남긴 마지막 말. 서유나 살아남아. 그리고 강해져라. 그 유언은 이제 그녀의 신조가 되었다. 그녀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누구보다 강해질 것이다. 이 잔혹한 세상이 그녀를 짓밟으려 한다면 그녀는 세상의 목을 물어뜯어서라도 일어설 것이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는 요리라고 했던가. 하지만 서윤의 복수는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과 같을 것이다. 강도진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무너지는 꼴을 지켜보며 그녀는 기꺼이 그 불길 속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서울의 뒷골목, 유흥가가 밀집한 거리는 낮보다 밤이 더 화려했다. 넌사인이 비에 젖은 거리를 어지럽게 비추고 있었고 취객들의 고함 소리와 클럽의 쿵쿵거리는 베이스 소리가 뒤섞여 혼란스러운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소란스러운 거리의 지하 2층 간판도 없는 허름한 철문 앞에서는 거구의 사내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이곳은 강도진의 비자금을 세탁하는 사채업자, 일명 독사의 아지트였다. 한서윤은 캡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헐렁한 점퍼 차림으로 그들 앞에 섰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정장을 입고 남편의 곁을 지키던 우아한 사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거리의 야생고양이처럼 날카롭고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뭐야, 아줌마는 길 잘못 들었어. 썩 꺼져. 문지기 중 하나가 껌을 씹으며 거칠게 손을 휘저었다. 서유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사내의 가슴팍에 툭 던졌다. 묵직한 소리가 날 정도로 많은 현금이었다. 사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의 본능이 꿈틀거렸다. 독사 사장님 좀 뵙죠. 사업 제안이 있어서 왔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사내는 봉투 안에 5만원권 다발을 확인하고는 씩 웃었다. 배짱 한번 두둑한 아줌마네. 잠깐 기다려. 그는 인터폰으로 무언가 속삭이더니 철문을 열어주었다. 서윤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지하 사무실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여기저기서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었고 욕설과 환호성이 난무했다. 그 가장 안쪽 유리로 된 칸막이 방에 독사가 앉아 있었다. 그는 뱀 가죽문의 셔츠를 입고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린 채 돈을 세고 있었다. 서윤이 들어오자 그는 흘끔 쳐다보더니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이게 누구신가?
천명의 안주인 아니, 이제는 미망인이 되신 한서윤 형수님 아니십니까? 독사는 비아냥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 부회장이 눈에 불을 켜고 찾던데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시다니요. 이걸 잡아서 넘기면 현상금이 얼마더라. 그는 주변의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다. 험상궂은 사내들이 서윤을 포위하듯 다가왔다.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독사 사장, 당신 목숨값이 그 현상금보다 싸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도발적인 말에 독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여기서 당신 하나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야. 그럴까요?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당신 장부를 좀 봤는데 말이죠. 서유는 가방에서 USB가 아닌 종이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독사가 강도진 몰래 빼돌린 자금 내역이 적힌 엑셀 시트의 출력물이었다. 아주 복잡하게 위장되어 있었지만 서윤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독사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당신이 이걸 어떻게... 그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강도진은 의심이 많은 인간이었다. 만약 자신이 믿고 맡긴 자금 관리자가 돈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독사는 그날로 생매장 당할 것이 뻔했다. 강도진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지난 3년간 삥땅 친 돈이 무려 50억이 넘더군요. 1000명의 자금을 관리하던 내 남편도 몰랐던 걸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요? 서유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남편의 장부를 정리하면서 이 이상한 흐름을 진작에 파악하고 있었다. 다만 그때는 덮어두었을 뿐이었다. 독사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털썩 주저앉았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서윤을 위협하던 부하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주춤거렸다. 독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서윤을 올려다보았다. 원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도망갈 배편이라도 구해드릴까요? 아니, 나는 도망치지 않아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내 것을 되찾으러 왔어요. 당신은 선택해요. 강도진 손에 죽을지 아니면 내 편에 서서 그 돈을 지키고 목숨도 부지할지. 그녀는 독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거부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다. 독사는 잠시 고민했다. 강도진은 잔혹한 리더였고 서윤은 쫓기는 신세였다. 하지만 서윤이 쥐고 있는 약점은 너무나 치명적이었다. 게다가 그녀의 눈빛은 이미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다. 독사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불었다. 형수님, 아니 사모님, 제가 뭘 하면 됩니까? 그가 굴복했다는 신호였다. 간단해요. 강도진의 자금줄을 잠시 막아버리세요. 시스템 오류든 전산장애든 핑계는 많잖아요. 그가 자금을 융통할 수 없게 손발을 묶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때까지 내 안전을 보장할 인력과 장소를 제공해요. 서윤의 지시는 명확했다. 그녀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독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래 끌면 저도 위험합니다. 강 부회장이 눈치채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걱정 말아요. 길게 끌 생각 없으니까. 아, 그리고 내 아들이 지낼 안전한 곳부터 마련해요. 최고급 경호원들 붙여서. 그녀는 딜을 성사시키고 유유히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첫 번째 포섭에 성공한 서유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이번에는 박태수를 만날 차례였다. 그는 도시 외곽의 폐쇄된 조선소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는 그쳤지만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녹슨 크레인과 방치된 컨테이너들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곳에 몇 명의 노인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었다.
그들은 한때 천명그룹을 주름잡던 원로들이었지만 강도진이 실권을 잡은 후 토사구팽 당한 인물들이었다. 박태수가 서윤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왔군. 생각보다 늦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우려가 섞여 있었다. 다른 원로들은 서윤을 못마땅한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태수 형님, 정말 이 여자를 믿고 가겠다는 거요? 권 회장 마누라인 건 알지만 평생 집에서 살림이나 하던 여편네가 뭘 할 수 있다고? 한쪽 눈에 안대를 한 노인이 바닥에 침을 뱉으며 투덜거렸다. 우리 보고 총알받이나 하라는 거 아니오? 다른 이들도 동조하며 웅성거렸다. 서유는 그들의 무시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들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챙겨온 노트북을 드럼통 위에 올려놓고 화면을 켰다. 화면에는 천명그룹의 조직도와 자금 흐름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깜빡거리고 있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강도진이 관리하는 핵심 계좌들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 독사를 통해 이 계좌들의 입출금을 모조리 동결시켰죠. 서윤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원로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 독사 그놈은 강도진의 충견 아니었나? 안대 노인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충견도 먹이를 안 주면 주인을 무는 법이죠. 제가 목줄을 좀 바꿔주었습니다. 서윤은 키보드를 두드려 다른 화면을 띄웠다. 그것은 강도진이 원로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빼돌린 자금 내역이었다. 여러분들이 받지 못한 돈, 그리고 강도진이 여러분을 내치면서 챙긴 뒷돈 내역입니다. 이 돈 제가 찾아드리죠. 좌중이 술렁거렸다. 분노와 탐욕이 그들의 눈빛을 바꾸어 놓았다. 서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다. 저는 주먹질은 못합니다. 칼을 휘두를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놈의 숨통을 조일 방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강도진은 지금 돈줄이 막혀서 미쳐 날뛰고 있을 겁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놈의 팔다리를 자를 기회입니다. 박태수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부인의 말이 맞네. 힘으로만 싸우는 시대는 갔어. 강도진 그놈이 간과한 게 바로 형수님의 머리지. 나는 따르겠네. 잃을 것도 없는 늙은이 목숨 마지막으로 의리는 지키고 가야지. 박태수의 선언에 다른 원로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좋소. 까짓것 한번 해봅시다. 그 건방진 놈 면상을 갈아버리고 싶었는데 잘 됐군.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서윤은 그들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배분했다. 각자의 옛 조직원들을 포섭하고 강도진의 마약 밀매 루트와 밀수 경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어둠 속에 잊혀진 왕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편 천명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강도진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는 크리스털 술잔을 벽에 집어 던졌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뭐라고 계좌가 막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당장 은행장한테 전화해. 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비서실장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부회장님, 은행 쪽 문제가 아닙니다. 전산망 자체가 외부에서 해킹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사 쪽 연락도 두절되었습니다. 비서의 보고에 강도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한서윤. 이 여우 같은 년이 그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서윤이 블랙키를 이용해 공격을 시작한 것이다. 강도진은 책상을 내리쳐넣었다. 당장 애들 풀어 서울 바닥을 이 잡듯이 뒤져서라도 찾아내. 그리고 독사 그 새끼도 잡아와 내 돈 가지고 장난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야겠어. 그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서윤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었다. 새벽 3시. 서윤은 독사가 마련해준 새로운 은신처로 돌아왔다.
최고급 보안 시스템이 갖춰진 오피스텔이었다. 거실 소파에는 민준이 곤히 잠들어 있었고 문 밖에는 독사의 부하들과 박태수가 보낸 옛 신복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서유는 피곤에 지친 몸을 이끌고 아들 곁으로 다가갔다. 민준의 얼굴을 보자 긴장이 풀리면서 현기증이 일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다. 살인 협박을 받고 쫓기고 협상을 하고 동맹을 맺었다. 평생 해보지 못한 일들을 단 하루 만에 해치웠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떨림은 멈춰 있었지만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엄마, 민준이 잠꼬대를 하며 몸을 뒤척였다. 서유는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며 나직이 속삭였다. 그래 엄마 여기 있어. 아무 데도 안 가. 그녀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그것들이 모두 감시자의 눈처럼 느껴졌다. 서유는 노트북을 켜고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자금줄을 막았으니 이제는 강도진의 내부를 균열시킬 차례였다. 그녀는 강도진의 최측근 간부들 명단을 띄웠다. 의심이 많고 탐욕스러운 자들. 그들 사이에 불신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강도진 부회장이 당신을 쳐내려고 합니다. 준비된 퇴직금은 없습니다. 증거는 첨부 파일 확인. 그녀는 조작된 그러나 너무나 그럴듯한 내부 문건들을 첨부하여 간부들에게 발송했다. 이 메일 한 통이 불러올 파장은 핵폭탄급일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서윤의 전략이었다. 메일 발송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다. 죄책감 따위는 없었다. 그들은 남편의 죽음을 방조했고 자신과 아들을 죽이려 했다. 이것은 정당방위이자 응당한 처벌이었다. 서유는 와인 한 잔을 따라 입에 머금었다. 붉은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느낌이 마치 피를 삼키는 것 같았다. 그때 박태수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다. 서부 지부장과 북부 지부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네. 자네가 보낸 선물 덕분에 놈들 회의실이 아주 난장판이 됐다고 하더군. 서윤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다. 강도진의 제국은 밖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방심하지 않았다. 강도진은 궁지에 몰릴수록 더 흉포해질 것이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다. 하물며 그는 쥐가 아니라 굶주린 늑대였다.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였다. 그녀는 잠든 민준의 얼굴을 다시 한번 눈에 담았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녀는 기꺼이 악마와 손을 잡고 지옥불 속이라도 걸어갈 것이다. 밤은 깊어가고 서윤의 전쟁은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조직의 운명을 손에 쥔 그림자 퀸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만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천명그룹의 심장부가 멈추고 있었다. 혈관을 타고 흐르던 검은 돈의 흐름이 막히자 거대한 조직은 순식간에 괴사하기 시작했다. 한서윤이 독사를 통해 자금줄을 동결시킨 지 불과 이틀 만에 산하 계열사들의 결제 대금이 연체되었고 말단 조직원들의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조직의 충성심은 현금 뭉치에서 나온다는 뒷골목의 불문율이 뼈아프게 증명되고 있었다. 강도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포금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각 지부에서 올라온 독촉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보고서들을 휩쓸어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믿었던 독사는 종적을 감췄고 은행들은 전산 장애를 핑계로 인출을 거부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한서윤 그 여자의 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손을 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부회장님 서부 지부 애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안 들어오니 파업이라도 하겠다는 기세입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강도진은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돈이 없으면 의리도 없는 놈들. 그가 권태호를 죽이고 쟁취한 왕좌는 사상 누각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품 안에서 권총을 꺼내 탁자 위에 쾅 내려놓았다. 시끄럽게 굴지 말고 기다리라고 해. 내일 중으로 자금 풀릴 거니까. 그리고 오, 실장 넌 당장 나가서 한서윤 그년 못 찾아오면 내 목부터 내놓을 각오해. 강도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살기가 뚝뚝 묻어났다. 오 실장은 식은 땀을 흘리며 허리를 굽히고 서둘러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강도진은 텅 빈 방에 홀로 남아 이를 갈았다. 한편 한서윤은 안전가옥의 거실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건조했다. 화면 속에는 천명그룹 내부 통신망을 해킹해 얻은 실시간 대화 로그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다. 조직원들의 불만 간부들의 불안, 그리고 강도진에 대한 의심들이 텍스트가 되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 혼란을 증폭시킬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엄마 나 배고파. 민준이 잠기운 섞인 목소리로 불렀다. 서윤은 화면에서 눈을 떼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냉혹한 전략가였던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따뜻한 엄마의 눈으로 변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미리 준비해둔 죽을 데웠다. 인스턴트 죽이었지만 아이는 불평 없이 맛있게 받아 먹었다. 아이가 밥을 먹는 동안 서윤은 다시 작업에 착수했다. 그녀는 강도진이 가장 신뢰하는 핵심 간부 3명을 타겟으로 삼았다. 그 중에서도 강도진의 행동대장이자 가장 잔혹하기로 소문난 작두 최무성이 첫 번째 목표였다. 최무성은 강도진의 더러운 일을 도맡아 처리해왔지만 최근 보상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다는 첩보를 박태수로부터 입수했다. 서윤은 조작된 이메일을 작성했다. 발신자는 강도진의 비서실 수신자는 경쟁 조직인 흥룡파의 보스였다. 내용인즉슨 강도진이 최무성을 토사구팽하고 그 대가로 흥룡파에게 구역 일부를 넘기겠다는 미략이 담긴 문서였다. 물론 위조된 것이었지만 강도진의 서명과 인장은 정교하게 복사되어 있어 진위, 여부를 가리기 힘들었다. 그녀는 이 메일을 최무성이 볼 수 있도록 우회적으로 유출시켰다. 동시에 강도진에게는 최무성이 흥룡파와 내통하여 자금을 빼돌렸다는 거짓 증거 자료를 익명으로 제보했다. 의심의 씨앗은 양쪽에 동시에 뿌려졌다. 서로가 서로를 배신자라고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이 힘없는 그녀가 거대 조직을 상대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그날 밤 강도진은 최무성을 긴급 호출했다. 장소는 천명그룹의 지하 회의실이었다. 최무성은 이미 부하들로부터 강도진이 자신을 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잔뜩 독이 오른 상태였다. 그는 허리춤에 사심이 칼을 숨기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자신의 직속 부하들을 회의실 밖 복도에 대기시켰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강도진은 상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탁자 위에는 서윤이 보낸 조작된 자금 횡령 내역서가 놓여 있었다. 최무성이 들어오자 강도진은 내역서를 그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설명해봐, 최 이사. 이게 뭔지. 강도진이 나직하게 물었다. 최무성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힐끗 보고는 코웃음을 쳤다. 형님, 아니 회장님, 사람을 이렇게 의심하시면 섭섭하죠. 제가 형님을 위해 손에 피 묻힌 게 얼마인데 이제 와서 저를 팔아먹으려 하십니까? 최무성 역시 자신이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맞받아쳤다. 강도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팔아먹다니 내가 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내 놈이 흥룡파랑 짜고 내 돈을 빼돌린 증거가 여기 있는데 발뺌할 셈이야.
두 사람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다. 서로가 상대방이 먼저 배신했다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해명은 통하지 않았다. 오해는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살해로 변했다. 좋습니다. 회장님이 그렇게 나오신다면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습니다. 최무성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 순간 강도진의 옆에 서 있던 경호원이 품 안으로 손을 넣었다. 위협을 느낀 최무성은 본능적으로 허리춤에 칼을 뽑아들었다. 순식간에 회의실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 새끼가 반역을 해 강도진이 고함을 지르며 탁자 밑에 붙여두었던 권총을 꺼내 들었다. 탕 총성이 좁은 지하 공간을 울렸다. 최무성의 어깨에서 피가 튀었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강도진에게 달려들었다. 칼날이 강도진의 팔을 스치고 지나갔다. 총소리를 듣고 밖에서 대기하던 양쪽의 부하들이 회의실로 난입했다. 좁은 공간에서 수십 명의 거구들이 뒤엉켜 육박전을 벌였다. 칼과 쇠파이프가 부딪히는 소리, 비명소리 욕설이 뒤섞여 생지옥을 방불케 했다. 피하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난전이었다. 강도진은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피투성이가 된 강도진은 복도를 달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팔에서 흐르는 피가 하얀 와이셔츠를 붉게 물들였다. 그는 억울하고 분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자신이 키운 개에게 물린 꼴이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다. 이 모든 상황을 한 여자가 노트북 화면을 통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안전가옥의 서유는 도청 장치를 통해 들려오는 현장의 소음을 듣고 있었다.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적나라하게 전해졌다. 그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아니, 아주 미세하게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다. 그녀의 계획대로 강도진의 가장 강력한 무력 수단이었던 최무성 라인이 붕괴된 것이다. 이제 시작이야, 강도진. 내 팔다리를 하나씩 잘라주지. 서유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다음 타겟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이번에는 강도진의 법적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고문 변호사 김영감이었다. 그가 관리하는 비밀 장부를 경찰에 익명으로 넘길 준비는 이미 끝난 상태였다. 그 시각 가까스로 탈출한 강도진은 차 안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다. 고통보다 더 큰 것은 배신감과 공포였다. 조직은 반으로 쪼개졌고 최무성을 따르던 세력은 이제 적으로 돌아섰다. 천명그룹은 사실상 내전 상태에 돌입했다. 강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당장 서윤이 그년 찾아내.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어. 그년이 꾸민 짓이야. 강도진이 악을 썼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연약한 과부가 아니라 권태호가 남긴 가장 무서운 유산인 한서윤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그림자 속에 숨어서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서윤은 민준이 잠든 침대 머리맡에 앉아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피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이 작은 방 안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그녀는 아이의 이마를 쓸어주며 다짐했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은 기꺼이 손에 더 마늘은 피를 묻힐 것이다. 그녀의 모성애는 이제 가장 강력하고 잔혹한 무기가 되었다. 하지만 서윤도 알고 있었다. 강도진이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는 궁지에 몰린 쥐가 아니라 상처 입은 맹수였다. 이제 그는 이성을 잃고 덤벼들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과 민준을 노릴 것이다. 서유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새벽 4시 서윤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박태수였다. 강도진이 남은 병력을 총동원하고 있어. 정보망을 통해 자네 위치를 추적 중이야. 그곳도 안전하지 않아. 이동해야 해. 짧은 메시지였지만 긴박함이 느껴졌다. 서유는 즉시 노트북을 덮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민준을 깨우지 않게 조심스럽게
안아 올린 서유는 현관을 나섰다. 복대는 독사가 붙여준 경호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동합니다. 놈들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서윤의 지시에 그들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윤은 권총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처음에는 이 무게가 두려웠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이것은 자신을 지키는 도구이자 적을 심판하는 철퇴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주차장의 어둠이 그녀를 맞이했다. 어디선가 타이어 타는 냄새와 매캐한 연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때였다. 주차장 입구 쪽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이더니 검은색 승합차 2대가 굉음을 내며 돌진에 들어왔다. 강도진의 추격대였다. 생각보다 빨랐다. 타세요. 어서. 경호원이 소리치며 서윤을 차 안으로 밀어넣었다. 서윤이 차문을 닫자마자 총성이 울렸다. 유리창이 깨지며 파편이 쏟아졌다. 민준아 엎드려. 서윤은 아이를 좌석 아래로 밀어넣고 몸으로 덮었다. 경호원들이 응사하며 차를 출발시켰다. 타이어가 바닥을 긁으며 찢어지는 소리를 냈다. 서윤의 차가 급가속하며 출구를 향해 돌진했고 뒤이어 추격 차량들이 맹렬하게 따라붙었다. 도심 속의 추격전이 다시 시작되었다. 서윤은 흔들리는 차 안에서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차량들을 노려보았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다. 끈질긴 놈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만 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품 안의 노트북을 꽉 끌어안았다. 이 안에 놈들을 지옥으로 보낼 마지막 카드가 들어있었다. 차는 새벽에 텅 빈 도로를 질주했다. 서윤은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리며 운전석의 경호원에게 지시했다. 인천항으로 가요. 제3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그곳은 남편이 생전에 마련해둔 또 다른 비밀 아지트이자 그녀가 강도진을 유인해 끝장을 볼 장소로 점 찍어둔 곳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았다. 교차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덤프트럭이 서윤의 차 앞을 가로막았다. 끼익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차가 멈춰섰다. 충격으로 서윤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 함정입니다. 경호원이 다급하게 외쳤다. 앞뒤가 모두 막혔다. 포위된 차를 향해 강도진의 부하들이 야구 방망기와 쇠파이프를 들고 다가왔다. 그들 사이로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붕대를 감은 팔을 한 채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강도진이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찾았다, 내 형수님. 그가 끔찍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서윤은 차문을 잠그고 민준을 꼭 껴안았다. 엄마가 지켜줄게. 절대 눈 뜨지 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었다. 이곳에서 잡히면 끝이다. 하지만 순순히 잡힐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최후의 저항을 준비했다. 유리창 너머로 강도진이 손을 들어 공격 신호를 보내는 모습이 슬로모션처럼 보였다. 쾅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차 유리가 박살나기 시작했다. 파편이 비 오듯 쏟아지는 가운데 서윤은 민준의 길을 막아주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 속에서도 그녀는 오직 아이만을 생각했다. 이 아이는 나의 전부다. 나의 생명이다. 누구도 이 아이를 뺏어갈 수 없다. 설령 악마라도. 서윤의 눈빛이 짐승처럼 돌변했다. 그녀는 운전석 쪽으로 몸을 날려 경호원의 총을 낚아챘다. 그리고 깨진 창문 틈으로 총구를 내밀었다. 탕 첫 발이 발사되었다. 강도진의 바로 옆에 있던 부하가 쓰러졌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놈들이 주춤했다. 그 틈을 타 서윤은 소리쳤다. 뚫고 나가 밟아. 운전대를 잡은 경호원이 기어를 변속하고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차가 굉음을 내며 앞을 막고 있는 덤프트럭의 틈새로 돌진했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끔찍한 소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다.
차체 옆면이 찌그러지며 가까스로 포위망을 뚫고 나왔다. 뒤에서 강도진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점차 멀어졌다. 서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다. 강도진의 분노에 찬 얼굴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살아남았다. 또 한 번의 죽음을 넘겼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님을 그녀는 뼈저리게 느꼈다. 놈은 더 독해져서 돌아올 것이다. 서유는 품속에서 울고 있는 민준을 달래며 어둠이 깔린 도로를 바라보았다.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 그녀의 싸움은 이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인천항의 낡은 부두 녹슨 컨테이너들이 미로처럼 쌓여있는 제3야적장은 을씨년스러운 바닷바람만이 감돌고 있었다. 한서윤과 민준, 그리고 살아남은 경호원 2명은 권태호가 생전에 마련해둔 비상은신처인 낡은 컨테이너 사무실에 몸을 숨겼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짠 내음이 코를 찔렀지만 지금 이들에게는 그 어떤 최고급 호텔보다도 안락한 피난처였다. 서유는 민준을 낡은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아이는 잇따른 충격과 피로에 지쳐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듣고 나서야 서유는 긴장의 끈을 놓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찢어진 옷 사이로 드러난 상처들이 욱신거렸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이었다. 사모님, 일단 응급처치부터 하시죠. 경호원이 구급상자를 들고 다가왔다. 서유는 고개를 저으며 노트북을 먼저 켰다. 아니요, 시간이 없어요. 놈들이 우리 차를 추적했다면 이곳도 곧 발각될 겁니다. 그 전에 다음 수를 써야 해요.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그녀는 강도진을 완전히 파멸시킬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데드맨 스위치였다. 만약 서윤이 정해진 시간 내에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천명그룹의 모든 비리와 강도진의 살인교사 증거가 전 세계 언론사와 검찰, 그리고 인터폴에 동시다발적으로 전송되도록 설정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것은 그녀의 목숨을 담보로 한 최후의 보험이자 놈들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그때 밖에서 경계를 서던 박태수의 부하로부터 무전이 들어왔다. 전방 1km 지점 수상한 차량들이 접근 중입니다. 한두 대가 아닙니다.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강도진은 자신의 모든 병력을 이곳으로 집결시킨 모양이었다. 서유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곳은 막다른 길이었다. 뒤는 바다였고 아픈 놈들이었다. 민준이를 데리고 보트가 있는 쪽으로 가세요. 저는 여기서 시간을 벌겠습니다.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경호원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안 됩니다. 사모님을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회장님께 사모님과 도련님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충직한 그의 눈빛에 서유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있을 시간이 없었다. 쾅쾌음과 함께 컨테이너 사무실의 철문이 날아갔다. 섬광탄이 안으로 굴러 들어왔고 눈을 뜰 수 없는 백색의 빛과 함께 귀를 찢는 이명소리가 공간을 지배했다. 콜록콜록. 서유는 본능적으로 민준이 있는 침대 쪽으로 몸을 날렸다. 하지만 연기 속에서 방독면을 쓴 검은 그림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서윤을 제압하는 대신 침대 위에 있던 민준을 낚아챘다. 안 돼 민준아.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아이의 다리를 붙잡았지만 군화발이 그녀의 손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으드득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전해졌지만 그녀는 손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건장한 사내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엄마엄마치의 민준의 울부짖음이 영희 속으로 멀어져 갔다. 서유는 기어코 놈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지만 개머리판이 그녀의 머리를 강타했다.
눈앞이 번쩍하더니 세상이 빙글 돌았다.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민준이 검은 승합차에 실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민준아? 서유는 피를 토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차가운 바닷물이 얼굴에 튀었다. 서유는 힘겹게 눈을 떴다. 주위는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경호원들은 종업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떠 있었다. 고요했다. 끔찍할 정도의 정막이 흘러렀다. 민준이 사라졌다. 그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서윤의 심장이 도련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이 진동하고 있었다. 액정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는 글자가 떴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피범벅이 된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러렀다. 스피커 너머로 강도진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형수님, 정신이 좀 드십니까? 우리 조카는 제가 잘 데리고 있습니다. 민준이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널 죽여버리겠어.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야. 서윤의 목소리는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았다. 분노와 증오가 성대를 긁으며 터져나왔다. 하지만 강도진은 여유로웠다. 아유, 무서워라. 그런 살벌한 농담은 나중에 하시고 거래를 합시다. 조카를 돌려받고 싶으면 블랙키를 가지고 오세요. 장소는 서윤이 짧게 물었다. 더 이상의 긴 대화는 필요 없었다. 인천항 제9부두 pen행동 창고. 밤 12시까지 혼자 오십시오. 경찰을 부르거나 딴 수작을 부리면 민준이는 물고기 밥이 될 겁니다. 아, 그리고 USB 원부본이어야 합니다. 복사본 같은 걸 가져오면 아이 손가락부터 매일 하나씩 자르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서유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슬픔은 이미 말라버렸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살에만이 남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머리에서 흐르는 피가 눈을 가렸지만 닦아내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이 아니라 피였다. 놈들의 피. 서유는 부서진 노트북을 다시 켰다. 다행히 하드디스크는 무사했다. 그녀는 박태수와 독사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이가 납치당했습니다. 제9부두로 갑니다.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것은 전면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남편이 비상용으로 숨겨두었던 무기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권총 2자루와 탄창, 그리고 소형 폭약들이 들어있었다. 서유는 익숙하지 않은 솜씨로 방탄조끼를 5단에 입고 허벅지에 권총 홀스터를 찼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전사의 형상이었다. 기다려 민준아, 엄마가 간다. 서유는 외투깃을 쓰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심연처럼 어둡고 고요했다.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와 같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엄마가 아니었다. 새끼를 잃은 어미, 호랑이였고 복수를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였다. 서유는 밖으로 나와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에 올랐다. 차는 이미 박살이 났고 기동성이 좋은 오토바이가 필요했다. 헬멧을 쓰자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고 오로지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들려왔다. 부르릉 엔진이 거친 숨을 토해냈다.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질주를 시작했다. 인천항 제9부두는 버려진 지 오래된 곳이었다. 거대한 냉동창고는 흉물처럼 서 있었고 주변에는 인적조차 없었다.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다. 서유는 창고 입구에서 오토바이를 세웠다. 멀리서 창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저 안에 민준이 있다. 그리고 강도진도.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공포심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분노의 연료로 삼았다. 두려움은 곧 힘이 된다. 남편이 가르쳐준 말이었다.
서유는 품속에 USB를 꽉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강도진의 목줄이자 민준을 구할 열쇠였다. 입구에는 무장한 조직원 10여 명이 듀큐이 지키고 있었다. 서윤이 나타나자 그들은 총구를 겨누며 길을 막아섰다. 몸 수색부터 하겠습니다. 험상궂은 사내가 다가와 서윤의 몸을 거칠게 더듬었다. 그들은 권총 한 자루를 발견하고 빼앗았다. 서윤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것은 예상된 절차였고 그녀에게는 숨겨둔 또 다른 무기가 있었다. 들어가. 사내가 턱짓으로 창고 안을 가리켰다. 육중한 철문이 끼기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냉동창고 안은 냉기가 감돌고 있었다. 넓은 공간 한가운데 의자에 묶인 채 입에 재갈이 물린 민준이 보였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서윤의 이성이 끊어질 뻔했다. 민준의 뒤에는 강도진이 서 있었다. 그는 한 손에 권총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민준의 어깨를 잡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강도진은 서윤을 보며 비열하게 웃었다. 어서 오십시오, 형수님. 빈손은 아니시겠죠. 서윤은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창고 안에 메아리 쳤다. 그녀는 강도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약속대로 혼자 왔다. 민준이부터 풀어줘. 풀어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살기가 가득했다. 그녀의 시선은 민준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강도진을 향해 고정되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물건부터 내놓으시죠. 강도진이 손을 내밀었다. 서윤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들어 보였다. 이 안에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게 들어있어. 하지만 이걸 넘기는 순간 당신이 우리를 살려줄 거란 보장이 없잖아. 그녀는 USB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하하하, 형수님. 지금 흥정할 처지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강도진이 민준의 머리에 총구를 갖다 댔다. 민준이 으브읍거리며 몸부림쳤다. 세 셀 동안 안 던지면 조카 머리에 구멍이 날 겁니다. 하나. 강도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시간은 서윤의 편이 아니었다. 둘. 서윤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그녀는 도박을 걸어야 했다. 그녀는 USB를 바닥에 던지는 척하며 주머니 속에 있던 작은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그것은 외부의 조력자들에게 보내는 신호였다. 동시에 그녀는 소리쳤다. 잠깐 이 USB에는 암호가 걸려 있어. 내 지문 없이는 아무도 못 열어. 강도진이 멈칫했다. 뭐라고? 그 찰나의 순간 창고의 천장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며 최루탄 2개가 떨어졌다. 피슈슈슈 하얀 연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독사의 부하들이었다. 서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닥을 구르며 발목에 숨겨두었던 예비 권총을 뽑아들었다. 세수와 다 죽여. 강도진이 고함을 지르며 아무데나 총을 난사했다. 탕탕탕 총성이 울려 퍼지며 창고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윤은 연기 속을 뚫고 민준을 향해 달렸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아들만이 보였다. 총알이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민준을 묶고 있던 밧줄을 끊으려는 순간 누군가 서윤의 머리채를 뒤에서 잡아당겼다. 이 독한 년 강도진이었다. 그는 서윤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서윤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지만 강도진의 발차기가 그녀의 복부를 강타했다. 컥 숨이 막혔다. 강도진은 서윤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다. 곱게 죽으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강도진이 서윤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입안이 터지고 피맛이 났다. 하지만 서윤은 웃고 있었다. 피 묻은 치아를 드러내며 기괴하게 웃었다. 너는 끝났어, 강도진. 그녀가 헐떡이며 말했다. 멋머. 강도진이 의아해하는 순간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한두 대가 아니었다. 수십 대의 경찰차와 헬기 소리가 부두를 뒤덮었다. 서윤이 말한 보험은 단순히 조력자들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들어오기 전 데드맨 스위치의 타이머를 앞당겨 모든 증거를 경찰청 서버로 전송해버린 것이다. 이 미친년이 강도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상황이 완전히 꼬였음을 직감했다. 이제 그는 쫓기는 신세가 아니라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 그는 서윤을 내팽개치고 민준을 다시 인질로 잡으려 했다. 하지만 서윤은 그의 다리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 어딜 가? 넌 여기서 나랑 같이 죽는 거야. 서윤의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던져 강도진을 물고 늘어졌다. 엄마의 힘은 위대했고 분노한 여자의 힘은 끔찍했다. 강도진은 다리에 매달린 서윤을 떼어내려 총개머리판으로 그녀를 내리찍었다. 퍽퍽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서윤의 팔은 쇠사슬처럼 풀리지 않았다. 그 사이 천장과 입구를 통해 박태수의 부하들과 경찰 특공대가 동시에 진입했다. 꼼짝마 무기 버려. 섬광탄이 다시 터지고 조직원들이 하나둘씩 제압당했다. 혼란을 틈타 독사의 부하가 민준을 안전한 곳으로 끌어냈다. 아이가 안전해지는 것을 확인한 서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강도진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서윤을 발로 차내고 뒷문 쪽으로 달아났다. 서윤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이대로 놈을 보내면 평생의 후환이 될 것이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총을 집어들고 강도진의 뒤를 쫓았다. 비 내리는 부두의 야외 하역장. 강도진은 준비해둔 보트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서윤은 이를 악물고 방아쇠를 당겼다. 탕총알이 빗나갔다. 그녀는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조준했다. 남편이 가르쳐준 대로 호흡을 멈추고 목표물을 끝까지 주시하며. 탕 이번에는 명중이었다. 강도진이 비명을 지르며 다리를 잡고 쓰러졌다. 서윤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빗물과 피가 섞여 바닥을 흐르고 있었다. 강도진은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살려줘. 형수님, 제발. 내가 잘못했어. 천하를 호령하던 부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한 목숨 구걸만이 남았다. 서윤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총구는 정확히 그의 이마를 겨누고 있었다. 네가 한 짓은 잘못이 아니라 죄악이야. 그녀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다. 당기면 끝난다. 모든 복수가 완성된다. 하지만 그녀의 귓가에 민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엄마. 그때 뒤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사모님 쏘지 마십시오. 이제 법이 놈을 심판할 겁니다. 박태수였다. 그가 헐레벌떡 뛰어와 서윤을 말렸다. 여기서 죽이면 사모님도 살인자가 됩니다. 도련님을 생각하십시오. 민준이에게 살인자 엄마를 보여주실 겁니까? 민준이라는 이름에 서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강도진을 보았다. 놈은 공포에 질려 오줌까지 지리고 있었다. 저런 쓰레기를 죽이기 위해 내 손을 더럽혀야 하는가?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총구를 내렸다. 아니, 죽이는 건 너무 쉬워. 넌 평생 감옥에서 썩어 문드러져야 해. 네가 쌓아 올린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 서윤은 차갑게 내뱉었다. 그녀는 뒤돌아서며 다가온 경찰들에게 턱짓으로 강도진을 가리켰다. 치워요. 냄새 나니까. 경찰들이 강도진에게 수갑을 채우는 동안 서윤은 민준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구급차 옆에서 담요를 덮고 떨고 있는 아이가 보였다. 엄마, 민준이 서윤을 보고 달려왔다. 서윤은 무릎을 꿇고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아이의 따뜻한 천이 느껴지자 그제야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미안해.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서유는 아이를 으스러져라 껴안고 오열했다. 빗물과 눈물이 섞여 흘러내렸다. 지옥 같던 밤이 지나고 있었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서유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주부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피와 폭력, 그리고 배신이 난무하는 이 세계의 생리를 너무 깊이 알아버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그 세계의 정점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서유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아침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새벽의 푸른 기운이 인천항을 감싸고 돌았다. 요란했던 사이렌 소리와 경찰 병력의 분주한 움직임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부두에는 기묘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한서유는 구급차 뒷좌석에 앉아 담요를 두른 채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지쳐 잠든 민준이 세상 모르고 기대어 있었다. 아이의 손은 잠결에도 엄마의 옷자락을 놓지 않으려는 듯 꽉 쥐어져 있었다. 사모님 경찰 조사는 저희 법무팀이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일단 병원으로 가셔서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태수가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뒤에는 살아남은 원로들과 독사의 조직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처음 서윤을 볼 때의 무시와 의심은 사라지고 경외감과 두려움이 섞인 복잡한 시선이 그녀를 향해 있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병원은 나중이에요. 지금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단호함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강도진이 체포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었다. 천명그룹이라는 거대한 배는 선장을 잃고 표류 중이었다. 지금 키를 잡지 않으면 배는 암초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거나 하이에나 떼들에게 갈갈이 찢겨 나갈 것이다. 본사로 갑니다.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하라고 전하세요. 불참하는 자는 강도진의 공범으로 간주하고 처리하겠다고 하세요. 서윤의 명령에 박태수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사모님 몸 상태가. 서윤은 박태수의 말을 끊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지금 내 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이 평생을 바쳐 세운 이 조직 강도진 같은 놈들에게 넘겨줄 순 없잖아요. 박태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게 허리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그가 처음으로 서윤을 회장님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그녀를 조직의 새로운 수장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였다. 서윤은 민준을 믿을 수 있는 경호원들에게 맡겨 병원으로 보내고 박태수가 준비한 검은 세단에 몸을 실었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는 피가 아닌 권력으로 싸울 차례였다. 서울 강남의 천명그룹 본사 대회의실. 긴급 소집된 이사들과 간부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술렁이고 있었다. 강도진의 체포 소식은 이미 뉴스를 통해 퍼져나갔고 조직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도 다 잡혀가는 거 아냐? 권 회장도 가고 강 부회장도 갔으니 이제 1000명은 끝난 거 아니냐고. 불안과 공포가 회의실을 지배하고 있을 때 육중한 문이 열렸다. 회의실의 소음이 일순간 칼로 자른 듯 뚝 끊겼다. 한서윤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나 정장 대신 피와 먼지가 묻은 찢어진 블라우스와 바지를 입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와 얼굴에 난 상처들은 그녀가 겪은 지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그녀는 주저거 없이 상석인 회장석으로 걸어가 앉았다. 그 자리는 권태호가 죽은 뒤 강도진조차 감히 앉지 못하고 비워두었던 자리였다. 이사 중 한 명이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다.
사모님, 거기는 회장님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꼴이 그게 뭡니까? 신성한 이사회장에 서윤이 비웃음을 흘렸다. 내 남편이 피땀 흘려 만든 회사를 도박판으로 만들고 살인자 강도진의 밑에서 꼴이나 흔들던 당신들이 신성을 논할 자격이 있나. 그녀의 서슬 퍼런 일갈에 이사는 입을 다물었다. 서윤은 탁자 위에 낡은 USB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것은 강도진을 파멸시킨 바로 그 블랙키였다. 이 안에는 강도진의 비리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치부도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횡령, 배임, 성접대, 청부, 폭력. 경찰에 넘기면 최소 징역 10년짜리들이 수두룩하더군요. 서윤의 말에 좌중이 얼어붙었다. 그들은 강도진이 사라지면 자신들의 죄도 덮일 것이라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더 무서운 심판자가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다.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협박하는 겁니까? 늙은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윤은 차갑게 대답했다. 협박이 아니라 제안입니다. 강도진의 잔재를 청산하고 1000명을 다시 정상적인 기업으로 돌려놓는데 협조하세요. 그러면 이 자료는 영원히 묻힐 겁니다. 하지만 거부한다면 그녀는 말을 잇지 않고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침묵이 흘렀다. 계산이 빠른 간부들은 이미 머리를 굴리고 있었다. 강도진은 끝났다. 권태호의 혈육인 민주는 아직 어리다. 그렇다면 실권은 한서윤에게 있다. 게다가 그녀는 그들의 목숨줄인 장부를 쥐고 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하나둘씩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그때 강도진의 최측근이었던 자금 담당 상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웃기지 마. 어디서 옆편내가 들어와서 설쳐 강 부회장님은 금방 나오실 거야. 우린 그분을 기다릴 거라고?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멍청한 충성심이었다.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태수에게 눈짓을 했다. 박태수의 신호를 받은 건장한 사내들이 들어와 상무를 제압했다. 이거 놔, 이거 안 놔. 상무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서윤은 그에게 다가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강도진은 돌아오지 못해. 그가 내 남편을 죽였다는 증거. 내가 직접 경찰에 넘겼거든. 뭐라고? 상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서윤은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을 켰다. 화면에는 강도진이 권태호의 차에 손을 대라고 지시하는 CCTV 영상과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그것은 서윤이 블랙키의 데이터를 분석해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였다.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다. 비록 조폭 출신들이지만 보스를 살해하는 하극상은 그들의 세계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대죄였다. 강도진은 회장님을 살해한 패륜합니다. 서윤이 선언했다. 그런 자를 따랐던 당신들도 공범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강도진 라인은 없습니다. 오직 1000명만 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다. 상무는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명분과 실리 모든 면에서 서윤의 완승이었다.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다. 이사들은 앞다투어 서윤에게 충성 맹세를 하기 시작했다. 회장님, 저희는 강도진에게 협박당했을 뿐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항상 권 회장님과 사모님을 존경했습니다. 비굴한 변명들이 쏟아져 나왔다. 역겨운 풍경이었지만 서윤은 표정을 바꾸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였다. 지금은 숙청보다는 안정이 필요했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충성심 지켜보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전 계열사 재무감사 들어갑니다. 횡령한 돈이 있다면 제자리에 돌려놓으세요.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서윤은 회의를 종료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전원이 기립하여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살펴가십시오, 회장님. 우렁찬 인사가 회의실을 울렸다. 회의실을 나온 서윤은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다. 옆에 있던 박태수가 급히 그녀를 부축했다. 괜찮으십니까? 서유는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긴장이 풀리자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질 수 없었다. 괜찮아요. 민준이에게 가야 해요. 박태수는 존경심을 담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모님은 오늘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권 회장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서유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기뻐할까 평범하게 살라던 남편의 유언을 어기고 피칠갑을 한 채 괴물이 되어버린 아내를 보며 과연 웃을 수 있을까? 병실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깨어나 있었다. 아이는 링거를 맞으며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다. 서윤이 들어오자 아이의 눈에 생기가 돌았다. 엄마, 민준이 팔을 벌렸다. 서윤은 아이를 껴안았다. 소독약 냄새와 아이의 살 냄새가 섞여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엄마 이제 그 나쁜 아저씨 안 와? 민준이 물었다. 서윤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다시는 안 와. 아무도 우리 민준이 못 괴롭혀. 엄마가 약속했잖아. 그녀는 아이의 눈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나는 몇 번이고 악마가 될 수 있다고. 그날 밤 서유는 병실 소파에 앉아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불빛 아래 숨겨진 어둠 그곳이 이제 그녀가 다스려야 할 제국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림자 속의 여왕 섀도우킨이 되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권력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무거운 족쇄이기도 했다. 서유는 남편의 유품인 낡은 지포 라이터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불을 켜자 작은 불꽃이 일렁겼다. 그 불꽃 속에서 지난 며칠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공포, 분노, 살해, 그리고 승리. 그녀는 라이터 뚜껑을 닫았다. 챙하는 경쾌한 금소금이 정적을 깼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오전 9시 기자 회견 준비하세요. 천명그룹의 경영 투명화와 사회 환원 계획을 발표할 겁니다. 그녀는 어둠의 조직을 양지로 끌어올릴 생각이었다. 그것만이 그녀와 민준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남편에 대한 진정한 복수였다. 강도진이 더럽혀 놓은 이름을 지우고 새로운 천명을 만드는 것.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양지로 나온다고 해서 어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지는 법이다. 그녀는 앞으로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 할 것이다. 내부의 배신자, 외부의 경쟁 조직, 그리고 부패한 권력들. 그러나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지옥을 보고 돌아왔으니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독사가 들어왔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회장님 처리할 게 남았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강도진의 잔당들이 숨겨둔 마약 창고의 위치와 미락 루트였다. 서유는 서류를 훑어보고 차갑게 말했다. 경찰에 넘기세요. 익명으로. 그리고 그 수익금은 전액 고아원에 기부하세요. 독사는 짐짓 놀란 척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역시 배포가 남다르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흑룡파 쪽에서 접촉을 시도해 왔습니다. 회담을 요청하더군요. 새로운 적의 등장이었다. 서유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치고 상처 입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잡으세요. 피할 이유 없죠. 서윤이 대답했다. 독사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서윤은 민준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고 다시 창밖을 향했다. 도시의 불빛들이 그녀에게 경배하듯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 도시의 밤을 지배하는 주인이었다. 그녀의 인생 2막이 시작되고 있었다. 평범한 가정주부 한서윤은 죽었다. 이제 이곳에는 철의 여인 한서윤 회장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다가올 폭풍을 기다리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계절이 4번 바뀌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는 천명그룹, 본사 50층 회장실 통유리 너머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은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했다. 하지만 그 빛을 등지고 앉은 한서윤의 그림자는 더욱 짙고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결제 서류에 만년필로 서명을 마치고 탁 덮었다. 1년 전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굴렀던 여자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하얗고 정갈한 손이었다. 하지만 그 손가락 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오른쪽 손목에는 화상 흉터가 훈장처럼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회장님, 흑룡파 마광수 보스가 도착했습니다. 접견실에서 대기 중입니다. 비서실장이 인터폰으로 알렸다. 서윤은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마광수. 강도진이 사라진 틈을 타 1000명의 구역을 넘보던 하이에나 같은 자였다. 지난 1년 동안 끈질기게 도발해 오더니 결국 제 발로 협상 테이블에 찾아온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입은 짙은 남색 정장은 갑옷처럼 단단해 보였고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는 전장의 북소리처럼 울렸다. 접견실 문이 열리자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있던 마광수가 힐끗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는 예의를 갖춰 일어나는 대신 다리를 꼬고 껌을 짝짝 씹으며 비아냥거렸다. 아이고, 우리 1000명의 여제님 오셨습니까?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네. 과부 되시더니 몸값이 아주 금값이 되셨어. 그의 주변에 서 있던 부하들이 킬킬거리며 웃었다. 전형적인 기싸움이었다. 여자가 보스라는 점을 꼬집어 심리적 우위를 점하려는 얄팍한 수작이었다. 서윤은 대꾸하지 않고 상석에 앉았다. 그녀의 뒤로 박태수와 독사가 병풍처럼 섰다. 서윤은 비서가 내온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광수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다. 무시당한다는 느낌, 그리고 알 수 없는 위압감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어이 한 회장, 사람 불러놓고 뭐 하자는 거야? 내 제안은 생각해봤어, 강남. 유흥가 지분 30% 넘기면 내가 뒤는 봐준다니까. 마광수 씨, 서윤이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지금 상황 파악이 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여긴 당신이 때를 쓰는 유치원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서늘했다. 그리고 제안 당신은 지금 제안을 할 처지가 아니라 목숨을 구걸하러 온 겁니다. 서윤이 손짓하자 독사가 서류 봉투 하나를 마광수 앞에 던졌다. 봉투 안에서 사진과 장부사본들이 쏟아져 나왔다. 마광수가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그것은 흑룡파가 중국 사마페와 거래하며 밀반입한 마약 컨테이너 현장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관계 인사들의 리스트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걸 네가 어떻게... 마광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것이 경찰에 넘어가는 순간 흑룡파는 공중분해될 것이 뻔했다. 요즘 세상의 주먹으로 싸우는 건 촌스럽죠. 저는 좀 더 세련된 방식을 선호합니다. 서윤은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이 자료 지금 서울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책상 위에도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전화 한 통만 하면 30분 안에 당신 조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마광수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그는 서윤을 과소평가했다. 그녀가 단순히 남편의 후광을 입은 바지 사장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권태호보다 더 치밀하고 무서운 독사였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자존심이고 뭐고 살아야 했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님, 전에 죽긴다.
서유는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지분 30%는 필요 없습니다. 대신 흑룡파 산하의 모든 물류 창고와 운송 루트를 천명 로지스틱스로 통합하세요. 물론 합법적으로요. 그리고 당신은 은퇴해서 조용히 시골 가서 거저 농사나 짓고 사세요. 그게 제가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합병이자 추방 명령이었다. 마광수는 고개를 조아리며 연신 감사합니다를 연발했다. 그는 알았다. 이 여자는 거절하면 정말로 자신을 파멸시킬 것이라는 것을. 흑룡파의 몰락은 총성 한 번 울리지 않고 그렇게 결정되었다.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뒷정리는 맡길게요, 박 고문님. 박태수가 고개를 숙였다. 네, 회장님.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접견실을 나온 서유는 다시 업무 모드로 돌아갔다. 지난 1년간 그녀는 천명그룹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불법 도박장과 유흥업소들을 정리하고 그 자본을 바탕으로 건설 물류, IT 보안 사업에 진출했다. 양지화 작업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다는 것을. 어둠의 세계에서 쌓아 올린 힘이 없으면 양지의 사업도 지킬 수 없다는 모순을. 오후 스케줄은 장학재단 설립 기념식이었다. 서유는 화사한 베이지색 정장으로 갈아입고 행사장으로 향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한서윤 회장님, 남편분의 유지를 받들어 전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천명그룹의 과거 이미지 쇄신을 위한 보여주기식 행보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서유는 연습한 대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 앞에 섰다. 과거를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천명은 변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비록 거친 삶을 살았지만 누구보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뜻을 이어받아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공정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완벽했다. 대중들은 조폭 마누라에서 자선사업가로 변신한 그녀의 드라마틱한 스토리에 열광했다. 하지만 단상 아래에서 경호를 서고 있는 조직원들의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다. 서유는 환호하는 군중을 보며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저들은 모른다. 이 화려한 자선사업의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피로 쓴 돈을 세탁하여 선행을 베푸는 위선. 그것이 그녀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였다. 행사가 끝나고 차에 오르자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서유는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눈을 감았다. 집으로 갈까요? 운전기사가 물었다. 아니요, 잠시 들를 곳이 있어요.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교회로 향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차가 멈춘 곳은 권태호가 잠들어 있는 추모공원이었다. 1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과는 달리 오늘은 붉은 노을이 공원을 평화롭게 감싸고 있었다. 서유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남편의 묘비 앞에 섰다. 천명그룹 회장 권태호, 여기 잠들다. 비석에 새겨진 글자가 노을빛을 받아 붉게 빛났다. 여보, 나 왔어요. 서유는 비석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약속 지켰어요. 민준이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 회사도 더 크게 키웠고요. 강도진이랑 그 일당들 죗값 치르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보고했다. 마치 남편이 옆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 태호 씨, 나 잘하고 있는 걸까요? 가끔은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낯설어요. 당신이 사랑했던 착한 아내 한서유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내 손에 묻은 피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아요. 참아왔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을 통해 강해졌지만 동시에 순수했던 자신을 잃어버렸다. 사람을 의심하고
이용하고 짓밟는 법을 배웠다.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대가로 그녀의 영혼은 서서히 메말라가고 있었다. 그래도 후회는 안 해야 돼요.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다시 그날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서유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다시 한번 비석을 바라보고는 뒤돌아섰다. 과거에 얽매여 있을 시간은 없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현재와 미래가 있었다. 민준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은 거실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8살이 된 민준은 또래보다 의젓하고 성숙해 보였다. 1년 전에 그 끔찍한 납치 사건 이후 아이는 어리광을 잃어였다. 대신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자신을 지키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아는 듯했다. 피아노 선율이 고요한 저택에 울려 퍼졌다. 엄마 왔어. 민준이 연주를 멈추고 달려왔다. 서유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아이에게서 나는 비누 냄새가 그녀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응, 엄마 왔어. 우리 아들 피아노 실력이 많이 늘었네. 서윤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 보여주려고 연습 많이 했어. 엄마 오늘 많이 힘들었지. 눈이 빨개. 민준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서윤의 눈가를 만졌다. 서윤은 아이의 손을 잡고 볼에 비볐다. 아니야, 먼지가 들어가서 그래. 민준이 얼굴 보니까 피로가 싹 가시네. 그때 독사가 들어와 조용히 서윤을 불렀다. 회장님 잠시? 서윤은 민준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재로 들어갔다. 독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무슨 일이죠? 교도소에 있는 강도진이 자살했습니다. 독사의 보고에 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자살이라고요? 네. 오늘 아침 독방에서 목을 맸다고 합니다. 유서는 없었고 벽에 피로 글씨를 남겼다고 하는데 독사가 머뭇거렸다. 뭐라고 썼던가요? 서윤이 재촉했다. 여왕에게 축복을. 그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서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강도진. 남편을 죽이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원수. 그의 죽음은 허무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저주인지 아니면 패배를 인정한 조롱인지 알 수 없었다. 여왕에게 축복을. 서윤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것은 마치 이제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될 거라는 예언처럼 들렸다. 장례는 조용히 치르라고 하세요. 어쨌든 한때는 1000명의 식구였으니까. 서윤은 냉정하게 지시했다. 강도진의 죽음으로 과거와의 질긴 악연은 완전히 끊어졌다. 이제 그녀를 위협할 과거의 망령은 없다. 오로지 그녀가 개척해야 할 가시밭길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서재를 나온 서윤은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민준이 다시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이번에는 밝고 경쾌한 곡이었다. 서윤은 소파에 앉아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창밖에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이 철옹성이 얼마나 갈지 알 수 없었다. 언젠가는 민준도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엄마가 아빠의 복수를 위해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가 누리는 이 부와 권력이 무엇을 밟고 섰는지, 그때 아이는 자신을 원망할까, 아니면 이해해 줄까. 하지만 그것은 먼 훗날의 일이었다. 지금은 이 평화를 지키는 것만이 중요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건반을 눌렀다. 딩동댕. 불협화음이었지만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섞이며 아름다운 화음이 되었다. 민준아, 엄마는 민준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엄마의 유일한 소원이야. 서윤이 속삭였다. 나도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웃는 게 제일 좋아.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서윤은 아이를 품에 안으며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겁에 질린 도망자가 없었다.
그렇다고 냉혹한 독재자만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곳에는 상처 입고 단단해졌지만 여전히 사랑할 줄 아는 한 인간이 그리고 강인한 어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는 천명그룹의 회장이자 어둠의 세계를 지배하는 그림자 퀸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민준의 엄마 한서윤이다. 이 두 가지 정체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그녀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비록 그 길이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보물이 있으니까. 밤이 깊었다. 도시의 불빛은 꺼지지 않고 더욱 화려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서윤은 민준의 손을 잡고 거실에 불을 껐다. 어둠이 찾아왔지만 그녀는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 자신이 이미 어둠의 일부가 되었고 그 어둠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적들이, 새로운 문제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다. 그녀는 준비되어 있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녀는 이길 것이고 살아남을 것이며 지켜낼 것이다. 한서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것은 그녀가 써 내려갈 전설의 서막일 뿐이다. 피로 쓴 모정 그림자 속에 피어난 꽃, 그녀의 이름은 영원히 이 도시의 전설로 기억될 것이다.